고려가요고. 고려가요의 특징인 주된 특징인 후렴구 나타나지. 그치? 매 연마다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있잖아, 그지? 이 후렴구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리을 이응이 많아. 우리가 흔히 울림소리라고 부르는 이 리을 이응이 많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들거든. 울림소리를 쓰면 밝고 경쾌한 느낌, 랄랄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데 이 시의 내용, 청산별곡의 내용이랑 잘 안 어울려. 잘 안 어울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겠지만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거든. 그래서 이 밝고 경쾌한 느낌과 잘 안 어울린다는 거지.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내용과 다르게 밝고 경쾌한 느낌을 담고 있는 이 후렴구가 이 부정적인 상황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정도, 요 정도 기억해 놓으면 되고. 대부분의 고려가요가 그래요? 아니지. 대부분 고려가요는 그렇지는 않아. 대부분 고려가요들은 이 뒤에 있는 후렴구가 대체로 뭐 의성어, 악기 소리를 흉내낸다든가 감탄사 이런 것들이 섞였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거든. 얘들이 밝고 경쾌한 느낌만 준다 뿐이지 이 후렴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런 느낌이 내용과는 서로 좀 안 어울리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좀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매연마다 붙어있는 후렴구는 밝고 경쾌한 느낌이라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내용이 좀 더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게 청산별곡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고려가요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이 요 얘기는 하는 거야. 제목이 지금 청산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산별곡의 청산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푸른 산인데 이 푸른 산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선생님 미리 다 이야기해줘. 이게 이상적인 공간이야. 이상적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가서 나오는 이 바랄이라는 바다도 마찬가지야.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특정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뒤에 있는 별곡이라는 건 노래라는 뜻이야. 노래. 노래. 이별하는 노래 이런 뜻 아니리 알겠지? 그냥 노래야. 청산에 대한 노래 이 정도로 제목을 생각해 주면 되고. 읽어볼게. 이름부터.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살얼이는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래. 살고 싶다. 다른 해석도 있어. 뭐 살았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 살고 싶다. 살얼이 났다는 살고 싶구나 정도로 또 가는 거야. 뒤에 어미만 좀 다르다고 생각해. 청산에 살고 싶구나 이렇게 가면 돼. 청산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한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시적 화자는 지금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아주 뚜렷하지. 그치? 얘가 원하는 것은 청산에서의 삶이야. 됐나? 됐지? 이건 분명한 거잖아. 청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는 파악해보면 되는 거고. 됐지? 쌤이 처음에 이상적인 그런 공간, 이상적인 세계를 말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게 드러나느냐? 요런 걸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어. A, B, A 구조라고 부르는 거. 들어봤지? A, B, A 구조라고 부르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A를 지금 3번이나 반복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는 당연히 강조되겠지?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조되겠지?
그 다음에 반복되면 운율을 만들어지겠지. AA, BA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더 느낄 수 있고 리듬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때? B만 다르기 때문에 B가 또 부각되는 효과도 있어. 다 같은 A 사이에 B가 쏙 들어가서 혼자만 다르니까 B가 부각되는 의미. 근데 이 B가 뭐야? 얘란 말이지. 얘란 말이지. 이해돼? 얘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야. 됐나? 물론 이 청산벽을 쓴 작가는 알려져 있지 않아. 작자 미상인데 그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가 이 AA, BA 구조를 이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B의 부각을 노렸다. 이거는 의도된 거야. 의도된 거. 의도된 구조를 이용하는데 그 구조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모른다고? 알지. 이건 의도된 거야. 이 당시의 AA, BA 구조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표현 방식 중 하나인 거야. 이 당시에 고전시를 창작하던 사람들, 고전시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고 표현 효과를 노렸다는 거야. 됐지? 왜 청산벽을 말고 여러 시에서도 이게 드러나거든. 현대시에서도 드러나고 고전시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가시리 같은 거 생각해봐.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버리고가 부각되고 가시리는 반복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좀 기억해주고. 두 번째, 머리랑 다래랑 먹고 얘는 머루야. 산에 나는 그 산 열매. 얘는 달래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산 열매야. 먹으면서 청산에서 살고 싶다. 됐나? 그럼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청산에서의 삶이야. 근데 요런 소박한 음식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 지금. 됐지? 그 다음에 이형 가봐.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 울어라 새요는 이 울어라는 우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우는구나. 그러면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 우는구나 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고 일어난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새가 막 우는 거야. 널 나와 너보다. 라와가 뭐뭐보다 이런 뜻이거든. 너보다 시름이 큰 혹은 많은 하다가 우리가 크다 많다 이런 뜻인지 아니까 너보다 근심 걱정이 큰 너보다 근심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됐나? 근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어서 우는 새 근심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한테 있다고 보기 어렵지. 객관적 상관물. 그렇지. 얘는 객관적 상관문이 되는 거지. 어떤 객관적 상관물? 어떤 기능을 한다고? 화자와 동일시. 감정이입이. 감정이입이 된 거지. 얘는 자고 일어나서 울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울고 싶은 건 화자야. 왜?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은 화자는 눈 뜨자마자 눈물이 난다고. 근데 옆에서 새 우는 소리가 들리지. 그 새도 근심 걱정이 있어서 우는 것처럼 시적 화자가 가정한 거잖아. 그렇지? 얘도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근심 걱정이 있어서 지금 우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었다고. 됐지? 그러면 나 혼자만 슬픈 게 아닌 거지. 이 새들도 다 슬픈 거지. 그지?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할 때 이 새는 위에 나온 이 새하고 또 다를 수 있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작품을 쓴 이 작자라는 이 작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구절 몇 개가 해석이 달라져. 사실 청산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야.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잘 다룬다는 뜻이야. 너희들 뒤에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구절은 감상자에 따라 작품에 관한 이해가 달라진다 그랬거든. 이 감상자에 따라서 작품의 이해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작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 작년에 문학 시간에 너네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때 기억이 좀 날지 모르겠지만 작자층을 크게 세 개로 봐. 하나는
실현한 여인. 실현한 여인으로 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농토를 잃은, 땅을 잃은, 농사 짓는 땅을 잃은 유랑민. 땅을 잃었으니까 이제 떠돌아다녀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좌절한 지식인. 근데 지식인인데 문인이 아니라 무인이야. 요 셋을 작자층으로 본다고. 무인. 무인. 군사, 장군. 그지? 그 다음 저기에 이제 가던 새가 나오지? 이 가던 새의 의미가 달라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잉 묻은 장글 나오지? 잉 묻은 장글의 의미가 달라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실현한 여인으로 본다. 그러면 가던 새를 떠나가던 님으로 봐. 새처럼 날아가 버린 님. 날 떠나버린 님. 농토를 잃은 유랑민으로 보잖아. 그러면 갈던 밭으로 봐. 좌절한 무인이잖아. 그러면 떠나버린 동료로 봐. 쌤이 대학교 때 문학 시간에 고전시론 전공을 할 때 그때 교수님이 청산별곡을 설명해 줬거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 해석이 작사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때 막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 하면, 이게 왜? 그냥 여기 소리 조금 비슷하다고 이걸 이렇게 너무 억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지금 정훈이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 교수님,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막 밭이 될 수도 있고 가던이 될 수도 있고 갈던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소리 좀 비슷하다고 해서 너무 억지 아닙니까? 라고 막 이런 식의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날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어디서 이 햇병아리가 이런 식의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어. 그러더니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내가 몇 학년인가? 거기 이제 3학년, 4학년도 막 다 있었거든. 그 수업은. 고전실험 수업은. 그래서 몇 학번 누굽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이따가 내 연구실로 오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 다 하는 사이에 나는 찝찝한 마음으로 계속 들었지. 왜 날 오라고 하나. 왜냐면 표정이, 날 바라보는 표정이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이었거든. 그래서 갔어. 갔더니 앉아. 라고 하더만 이렇게 비타고백 같은 거 하나 딱 주면서. 너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개뿔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그런 거였어. 너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이 가던새라는 이 한 구절을, 이 한 구절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천 수만 권의 고전시, 고전소설, 일기, 그 다음에 뭐 왕실에 남은 기록 등등 할 것 없이 수많은 문헌들을 비교 분석해서 새라는 이 단어가 밭으로 쓰인 것도 찾고, 떠난 임으로 쓰이는 것도 찾고, 갈던도 찾고, 이 뒤에 잉이나 묻은 장글 다 찾는 거야. 다 찾아서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이러한 정리를 해낸 건데, 그걸 이 햇병아리인 네가, 개뿔도 모르는 네가 억지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지.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절대 질문을 안 했지. 그 시간에. 너희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왜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하고 이렇게 또 해석하냐. 너무 짜맞춰진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구절들의 근거를 수도 없이 찾아가지고 다 검증을 다 한 거야. 됐나? 실현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던 새를 떠올리는 거야, 지금. 가던 새를 떠올린다. 물 아래는 속새거든. 속새에서 가던 새, 떠나가던 님을 지금 떠올린다라는 거야. 됐나? 만약에 농토를 잃은 유랑민이라면, 땅을 잃은 농민이라면 갈던 밭을 자꾸 떠올리는 거야. 지금 내가 잃어버린. 땅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지주한테 빼앗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좌절한 지식인 무인이라면, 좌천된 장군이라면,
예전에 나와 함께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그 동료들, 다 떠나가 버린 동료들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됐나?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잉 묻은 장글란 어떻게 보느냐? 실연한 여인이면 이걸 이끼가 묻은 은장도 이렇게 봐. 이끼가 묻은 은장도. 됐나? 실연한 여인한테 은장도는 왜 이끼가 묻어 있느냐? 쓸 일이 없다는 거야. 언제 써요? 은장도. 은장도에 대한 너희들의 잘못된 그 상식이 있는데 오해하는 건데 남자들이 만든 거야. 만약에 괴한이 어떤 여자를 조선시대에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여인이 품속에서 이 검지 손가락 마디 요 정도 길이 정도 되는 조그만 칼을 딱 꺼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찔러요. 누굴 찔러? 계란. 어? 계란. 누 괴한을 찔러? 자기를 자신을 찔러. 이게 이제 잘못 학습된 거야.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든 여성들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괴한으로부터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세뇌된 거지. 여성은 그래야 된다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칼 꺼내놓고 덮치려는 놈을 찔러야지. 왜 날 찔러? 안 그래? 덮치려는 놈을 찔러가지고 어떻게든 내 몸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호신용 칼이야. 은장도는 정절을 지키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호신용이라고. 호신용. 괴한을 찌르는. 근데 여기에 이끼 묻은 은장도는 쌤이 말했던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고관이 반영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야. 이해되나? 자신의 정절, 지조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이제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장도는 쓸모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나? 농토를 잃은 유랑민, 땅을 잃은 농민이면 이끼 묻은 뭐가 될까? 그렇지, 쟁기가 되는 거야. 되게 잘 맞네요. 잘 맞아.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때 잘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땅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쟁기에는 이끼가 끼지. 됐지? 만약에 좌절한 무인이면, 장군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끼가 묻은 병장기, 무기가 되는 거야. 납득되지? 그럴듯하지? 그렇지? 전쟁에 나갈 일이 없는 거야. 좌천돼가지고. 지금 이 장군 자리를 잃었는데. 됐나? 요게 사실 좀 자주 나오는 청산벽에서 항상 좀 건드려주는 그런 부분. 됐지? 이거 문제에서도 언급을 하지. 그럼 여기까지 된 거야. 자꾸 떠올려 본다는 거야. 떠올려 본다. 떠올려 본다. 미련이 남은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거기로 돌아가 보자고. 어디로? 여기.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이 바로 청산에서의 삶이다.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처지에 있는 작자층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라는 건 이제 분명하잖아. 실연한 여인이면 이 청산은 임과 다시 만나는 세계. 임과의 만남. 그치? 임과 다시 만나는. 만약에 농토를 잃은 유랑민이라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는 농토를 다시 되찾는 거지. 좌절한 무인이라면 다시 그 자리를 되찾는 거지. 그치? 다시 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무인이라면 자신의 다시 그 관직을 되찾는 게 있는 거지. 이런 게 이상적인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지. 됐나? 되지? 1인공 절인공 하여 이럭저럭 해서 이럭저럭 해서 낮은 낮밤 할 때 그 낮이야. 낮은 지냈는데 오리도 가리도 지금 이어 적은 거야. 어떻게 원래 되겠겠냐? 올이도 갈이도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으면 오리도 가리도 되겠지. 그치? 올 사람도
갈 사람도 뭐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 지금 올 미도에 올 이도, 갈 이도. 지금 적는데 집중하지 말라고. 설명 들어.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낮에는 그래도 친구들 좀 만나서 위로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신세한탄도 하고, 그래서 낮은 이럭저럭 견딜만 한데, 찾아올 사람도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견디지? 이런 맥락이라고 지금. 됐나? 네. 됐지? 자, 봐봐.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내용이지. 거기에 붙어있는 후렴구는 되게 밝고 경쾌한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밝고 경쾌한 느낌의 후렴구가 오히려 이 부정적인 상황을 더욱 부각하는, 강조하는, 도와준다. 이런 게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런 것도 서로 모순되니까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지. 아니 왜 이렇게 보면 아니, 정훈아, 형사가 뭐 말만 하면 다 마음에 안 드나? 마음에 드는 것도 있나? 마음에 드는 거 없잖아, 사실. 왜 자꾸 들어가고 필기할 사람 필기하고. 아, 청산벽 다 안 끝나겠는데. 연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해볼게. 일단 처음에 너네들이 봤을 때 1장을 어떻게 시작했노?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그치? 그게 이제 내용 전체를 봤을 때 두 부분 정도로 우리가 분리를 한다면 1장에서 4장까지가 하나의 어떠한 이야기 흐름,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가 또 나머지 절반의 어떠한 흐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거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봤을 때 1장의 시작처럼 5장의 시작도 유사하게 시작하는 게 대응 구도가 잘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처음에 청산에 살고 싶다 하면서 쭉 이야기했으면 그 나머지 절반은 바다에 살고 싶다 하고 또 절반을 채우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이 5장과 6장의 순서가 지금 이런 순서로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얘가 5장에 원래 있었고 얘가 원래 6장에 있었는데 처음에 청산별곡의 형태는 그게 고려가요다 보니까 구전되면서 계속 우리에게 개성이 되잖아. 기록문학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개성했던 거기 때문에 중간에 순서가 이렇게 뒤바뀔 여지가 있거든.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재밌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재밌는 이야기 중에 내가 재밌는 것만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거든. 그리고 조금 덜 재미가 있는 것은 좀 더 재미있게 내가 바꾸기도 하고 지루한 건 빼버리기도 하고.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구전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야. 변형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산별곡의 5장과 6장은 절반, 이 앞쪽 절반, 뒤쪽 절반 이런 규칙적인 대응 구조로 판단을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보는 거지. 이 이상의 의미는 없다, 알겠지? 됐나? 원래 순서가 원래 그게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우리 예부터 하는 거야. 됐지? 살얼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살고 싶다. 어디에? 살얼이 났다는 살고 싶구나 정도로 감탄형을 붙여주면 되지. 그지? 어디에? 랄. 말해야 돼. 조사에 이렇게 붙이는 거지. 발 아래 살고 싶다. 이거 바다인 거지. 얘가 바다야. 얘가 바다야. 바다에서 살고 싶대. 이 의미 기억하고. 알겠지? 바다도 청산이랑 같은 의미야. 1장도 그랬어.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 다음에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랬었거든. 그 머루 자리에 나마자기, 달래 자리에 구족에 들어간 거야. 나마자기는 뭐냐 하면 나문제라고 해서 얘는 미역이나 뭐 다시마나 톳 같은 그런 해조류야. 바다에 나는 풀떼기.
그 다음에 구조개는 말 그대로 굴과 조개. 굴과 조개를 먹으면서 바다에서 살고 싶다. 이것도 이제 같은 일장이랑 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그냥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냐면 욕심이 없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우리가 흔히 강호 한정가에서 파악하는 소박한 음식이라는 건 그 자연에 응거하면서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화자의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잖아. 그렇지? 자연을 즐기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바다에 사는 것 그 이외에는 큰 욕심이 없다는 거지. 내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만 추구할 수 있다면 다른 것에는 큰 욕심이 없다 이런 뜻이라.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여행 가고 싶은 뭐 예를 들어 스페인만 갈 수 있다면 난 배 타고 가도 돼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어떤 의도인지 알겠지? 밑에 있는 후렴구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의미 없다. 그렇지? 아무 의미 없고 고래가요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가. 이 순서로 가는 거지. 어디라 던지던으로 해석해. 어디에다 던지던, 어디에다 던지려던. 돌코는 돌인가 이렇게 봐. 원래는 이제 돌이겠지. 돌이고 얘가 히읗 정성 체언이야. 뒤에 의문 영음이 고 붙은 거야. 그지? 오 계열, 아 계열 의문 영음이 우리 문법 문제 풀 때 몇 번 본 적 있지? 그지? 뭐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주어가 2인칭일 때 아닐 때 골라 쓰는 거. 너희들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야 되는데 내신 시험 치려면 수특 가지고 치려면 여기에 있는 요 히읗이랑 그 다음 음절에 요 기억이랑 줄어가지고 이렇게 키읔 되는 거지. 그래서 돌코라고 되는데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돌인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인가. 누리라는 누구를 마치던 이란 거 마치려던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지금 뭔 던지 잘 모르겠지 일행이. 그지? 돌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다 던지려던 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고 누구를 마치려고 던진 돌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이행 보라고. 밀이도 괸이도 없이 이렇게 하거든. 이거 그대로 지금 이어 적은 거지. 그렇지? 이어 적으면 어떻게 돼? 미리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이라는 게 사람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미워할 사람도 맞나? 미워할 사람도 괴다는 무슨 뜻이라고? 사랑하다. 사랑할 사람도 좋아할 사람도 없이 됐나? 맞아서 운다는 거야. 뭘 맞았다고? 그렇지, 돌을 맞은 거지. 여기에 있는 이 돌을 맞은 거야. 그래서 이 돌이 어떤 의미냐? 시적 화자가 처한 이런 비극적인, 부정적인 운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님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랫동안 지내자 약속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어디에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그런 돌을 맞아서 라는 게 무슨 의미야? 느닷없이 님과 이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나는 농사 잘 짓고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서 집도 잃고 땅도 잃고 혹은 탐관오리가 내 땅 다 뺏어가고 소작농이 되어버렸다. 결국 도망가서 유랑민이 되었다. 돌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되지? 마찬가지.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면 되겠지. 그치? 자신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탄식인 거야. 되지? 가다가 들어라 라는 감탄이야. 가다가 듣는구나. 듣는다. 애정지는 뭐냐면 요 애는 왜 이런 뜻이야. 외딴 이런 뜻이라고. 정지는 부엌이야. 부엌.
부엌의 옛 말이 정지였어. 쌤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어, 외할머니한테. 초등학교 때까지. 그 외할머니가 나한테 시골에 있던 외갓집에 놀러 가면 야야 정지 가가지고 뭐 좀 가져오니라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하셨거든. 그때 정지란 단어를 여러 번 들었었어.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는데 뭘 들어? 사슴이 짐대라는 건 장대를 말하는 거거든. 긴 짝대기. 장대에 올라가서 뭐를? 해금을, 우리 전통악기지? 그치? 해금을 켜는 것을, 해금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는 거야. 이걸 보고 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해석의 다양성이 좀 존재를 해.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문학인 시조나 뭐 가사나 이러한 이 작품들에 비해서 자료가 현저히 적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고전시들 있지. 이제 시조나 이런 것들 있잖아. 조선시대에 쓰인 가사나 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비평이나 그 작품에 대한 어떠한 감상문이나 그 작품의 창작에 관련된 배경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로서 많이 남아 있거든. 근데 고려시대는 그로부터 더 500년 더 가야 되잖아. 전쟁도 많이 겪고 게다가 구전되던 문학이었던 고려가요는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이런 해석의 다양성이 막 생기는 거야. 작자층이 어느 누구일 것이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되지? 그래서 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일단 처음 해석은 뭐냐 하면 사슴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슴이 짝대기 위에 올라가서 해금 연주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맞나 정은아? 그래서 사람인데 사람을 써야 하는데 오타가 났다. 잘못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는 이게 노래로 불리다가 한글 창제가 된 이후에 훈민정음의 형태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 받아 적을 때 잘못 받아 적었다는 거야. 못해요. 쌤도 예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청담별곡 학교에서 쌤이 고전문학 전공 시간에 교수님한테 질문했다가 얘기해줬었잖아. 그지? 쌤도 방금 그 교수님이 이 오기라고 설명을 했을 때 형서 니처럼 그런 반응을 했었어. 와, 이런 데서 오타가 난다고?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라고 했지만 그때는 질문을 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한번 질문했다가 교무실에, 아니 연구실에 끌려갔거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슴 분장을 한 광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긴 짝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그런 묘기를 부리는 것을 화자가 지금 지나가면서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지. 그치? 우리 왜 전통놀이 같은 거 하면 줄타기 같은 것도 하고 막 하잖아. 이제 그 위에서 줄 위에서 막 뛰면서 막 부채질도 하고 막 악기 연주도 하고 막 불도 뿜고 막 이러거든. 좀 오래된 영화지만 너네들 뭐 왕의 남자 이런 거 봤나 혹시? 광대 나오는 영화. 세대 차이 나네.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세 번째는 진짜 사슴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슴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상적인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게 아니고 불가능한 환상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거야. 어떤 맥락으로 너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 정훈아, 오늘 일요일이잖아. 내일 월요일이잖아. 내일 학교에서 시험을 쳐. 근데 공부를 1도 안 했어. 그럼 오늘 밤에 정훈이는 눈 감으면서 어떤 상상을 하겠어? 새벽에 김정은이 쳐들어와 줬으면, 학교가 폭파되었으면,
이런 상상 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상상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이렇기 때문이잖아.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잖아. 내일 시험 치는데 시험 공부를 1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극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 현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환상적인 상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형사 납득되나? 네. 네. 어. 그 뜻 말고 응. 왜? 가슴 굉장히 근데 그런 거 있는데 맥락 갑자기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화자가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광경을 본다라는 상황이야. 이게 왜 나와요? 뭔가 이 전체적인 맥락이랑 관련이 있기는 해. 알려주세요.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나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 하면서 땅을 잃은 농민이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래서 들려서 이게 가봤더니 외딴 부엌이 있고 그 부엌 옆을 지나가면서 뭔가 싶어서 들리는 소리가 뭔가 싶어 봤더니 광대가 어느 마을 외딴 곳에서 이 잔치를 벌이고 묘기를 막 부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 우연적이긴 한데 뜬금없지 않나요? 뜬금없긴 하지. 뜬금없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상황은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과성을 발견해 나가면서 참 개연적인 전개다, 이렇게 필연적인 전개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 구전문학의 특징이 그래. 그래서 요 셋 중 하나로 해석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뭘로 많이 보냐 하면 요걸로 제일 많이 봐. 요걸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뭐 사물놀이 패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년은 가다니, 또 가다 보니 배부른 이라고 하면 되죠. 배부른 독에, 이 독이라는 건 뭐야? 항아리. 배가 불룩한 그런 항아리에 설진이란 말은 독한 이런 뜻이야. 진한. 독한 진한 강수는 술이거든. 술을 빚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으로 보는 거야. 지금 동네 변두리 어디에 사물놀이패와 함께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술도 많이 나눠 먹고 있다. 조롱꽃이거든. 얘는 꽃이야. 마치 조롱꽃과 같은 향기를 풍기는 누룩. 술 담글 때 넣는 거, 효소 같은 거. 누룩이 매워서라는 말은 진해서 잡사와니, 잡으니 누굴 잡아? 날 잡는 거야. 날. 지금 이 나만큼 술이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 옆에 가다 보니 해금 연주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잔치 옆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향기롭고 진한 술들을 빚어가지고 나눠 마시고 있더라는 거지. 그런 진하고 향기로운 술 냄새가 나를 잡으니 내 어찌 할이 있고 하리라. 이거거든.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술이라도 좀 마시고 순간적으로나마 이 현실을 잊고 도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먹고 뻗어버리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반대로 술 향기가 나를 잡았다고 표현한 거야. 내가 술을 원하지만 술 향기가 나를 잡아서 난 어쩔 수 없이 마셔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나? 요 술이 이 현실을 순간적으로나마
이 현실의 이 갈등을 순간적으로나마 해소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술이. 됐나? 되지? 청산별곡에 담겨있는 어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는 태클을 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나처럼 돼. 교수님 20년, 30년 연구한, 고려가요 연구한 교수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연구실에 끌려가서 욕먹는다고. 어? 좋게 끝난 거 아니야? 결국엔. 좋게 끝났지. 결국엔 좋게 끝났지.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한테 성적 되게 잘 줬어. 진짜요? 그 뒤로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착하게 수업만 들었지. 성적도 되게 잘 줬어. 그때 내가 조금 깨달았지. 아, 교수님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인상 깊은 짓을 한 번씩 해야 되는구나. 예전에 또 현대시론 전공할 때는, 공부할 때 현대시 가르치는 교수님은 시인이거든. 이미 등단한 시인 혹은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국문과 교수들이야.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였어. 학기 중에 배운 시 작품 중 어느 한 작품을 그냥 비평 해석하시오. 그냥 문제 끝이야. 그럼 내가 그 작품, 한 문제. 그게 한 문제야. 중간고사 한 문제. 시는 안 줘요? 안 주지. 안 줘. 그럼 내가 그냥 한 학기 동안 그때 한 100편 정도 배운 것 같은데 그 100편 중에 한 편 기억나는 걸로 쓰면 되거든. 내가 그때 그 교수님 시를 썼지. 학기 중에 배운 게 아니었거든. 그 교수님이 등단한 세계일보에 처음에 시인이 되기 전에 시인 지망생일 때 등단한 시를 내가 찾아서 읽어봤었거든. 수업 들으면서. 그래서 그 시를 썼지. 그 시를 쓰면서 아, 이런 건 참 훌륭한 표현이다. 와, 이런 건 참 생각하기 힘든 건데 이런 시적 발상을 하다니 하면서 막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A+ 주더라고. 되게 진짜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느꼈지. 아, 교수님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그 작품만 쓰면은 조금 너무 속이 보이니까 그 교수님의 작품을 쓰기 전에 그냥 다른 거 살짝 언급 좀 해주고 다른 거 살짝 언급하면서 이렇게 써나가면 그 교수님의 시가 내소사에서, 지금 제목도 생각난다. 내소사에서라는 제목의 시였어. 주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 화자가 겨울 산 어느 깊은 절에 가서 그 겨울 경치를 느끼는 내용을 담은 거야. 그냥 겨울산의 정서를 담은 시야. 거기에 쌤이 그 학기 때 배웠던 시 중에 최영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가 있었거든. 쌤이 좋아하는 시라서 그걸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칠 때 문제 보자마자 그걸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 쓰면서 같이 그 교수님의 시를 썼지. 그러면 참 좋아해. 특히나.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좀 집착하는 교수님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건 무조건 사람의 오기다. 이걸 뭐 사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헛소리다. 막 이렇게 막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어. 그럴 때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쪽 의견을 좀 수용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수용해서 아,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게 맞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교수님이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잘 주지. 그리고 대학 가서 시험 문제 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객관식 시험 없어. 한 학기에 한 7과목씩 이렇게 보통 듣게 될 텐데 객관식 시험은 없다고 보면 된다. 거의 이제 레포트, 그 다음에 발표 수업, 그리고 서술형 시험 이 세 개가 평가 요소라고 보면 돼. 레포트는 어떤 거예요? 레포트? 보통 선생님이 주제를 하나 던져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뭐 방금 공부했던 청산별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대시, 뭐 이육사 윤동주 뭐 이런 시인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소논문 같은 걸 작성하는 거야. 어떤 선생님은, 어떤 교수님은 그때 쌤이 그 과목이 문화재 답사와 관련된 뭐 그런 과목이었거든. 뭐 한국의 어떠한 문화재들을 좀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서 쌤이 역사에 관심이 좀 있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러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한 학기 레포트로 평가 점수의 절반을 준다는데
그 레포트가 답사가 레포트인 거야. 어딜 가야 돼. 그래서 전라도까지 갔다니까.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한 이틀 계획으로 가서 하루는 그 문화재 유적지 쫙 둘러보고 답사하고 답사 레포트 쓸 거 내용 다 기록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 다음에 그 스님 인터뷰 막 하고 나머지 하루 정도는 옆에 관광지 놀다가 그래 돌아와서 써가지고 냈다니까. 고등학교 때 너네들이 하는 수행평가 정도가 늘 있다고 보면 된다. 대학 가도 수행평가는 끝이 없다. 모둠 활동 계속하고 가여보 해가지고 발표 작성하고 니는 자료조사, 니는 도서관, 니는 뭐 인터넷, 니는 PPT, 나는 발표 막 이렇게 서로 역할 나눠가지고 한다. 보통 발표는 남학생들이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